이번 주제는 현대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인 리액티브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에서 얘기했듯이 판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광고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시스템의 가용성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그 덕분에 관련 기술이나 개념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최종 결과물이 이후에 설명드릴 리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액티브 시스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과연 장애 없는 시스템은 가능할까요? 왼쪽 그림은 HA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일반적인 고가용성 시스템 구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24365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림에서와 같이 이중화와 다중화를 통해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극히 하드웨어적인 개념을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HA 시스템은 장애가 없는 시스템일까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완벽히 보이는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약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WAS와 DB가 물리적으로는 이중화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오류나 DBMS 오류가 발생 시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원 증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상치 못한 부하 발생 시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2008년도 넷플릭스도 왼쪽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중에 하나인 DB 장애로 인해서 3일간의 전면 장애를 겪어대고 80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넷플릭스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 예방보다는 빠른 복구를 목표로 하는 폴트 톨러런스 시스템, 즉 장애를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키텍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 글에서와 같이 2011년 4월에 발생한 AWS 대규모 장애 시에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리질리언트, 즉 장애 회복성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가운데 파란색 부분을 잠깐 동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 역시 2014년도에 긴급 보안 패치로 인해 발생한 그레이트 아마존 리봇이라는 그런 사태 시에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는 아무 장애나 조치 없이 헐리우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러한 얘기는 결국 장애는 예방이나 어떤 처리의 영역이 아니라 장애에 대응하는 설계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가운데 파란색 부분을 잠깐 동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넷플릭스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리액티브 시스템, 즉 반응형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리액티브 시스템은 HA 시스템과는 다르게 절대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응답이라도 반드시 응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고 장애의 빠른 회복에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 즉 설계 사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가운데 그림은 리액티브 선언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리액티브 시스템의 사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맨 위의 응답성은 이러한 리액티브 시스템이 갖는 목표이고요. 옆에 글에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가능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탄력성과 오른쪽의 회복성은 이러한 응답성을 갖기 위한 과제인데요.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부하에 따라 자원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탄력성을 구현해야 하고, 시스템이 장애가 나더라도 응답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장애로부터 우아하게 복구되는 능력인 회복성을 구현해야 응답성이 있는 시스템, 즉 리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를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뒷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개념적인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리액티브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구조의 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고, 가입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3개의 와스 인스턴스에 올라가 있고 사용자의 트래픽은 엘퍼에 의해 로드 밸런싱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리액티브 시스템으로 변환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구조가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리액티브 사상의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성 요소를 분리해서 처리를 위임해야 하는데요. 하나로 된 구성 요소를 완결성 있는 독립된 기능으로 분리한 후에 비동기 방식으로 분리한 기능에 처리를 위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가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입 접수, 가입 처리, 원부 저장과 같이 3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분리한 후에 가입 접수 기능은 가입에 대한 접수 처리가 끝나면 가입 처리와 원부 저장으로 다음 처리를 위임한 후에 또 다른 가입 접수를 받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분리된 기능들을 공간과 시간적으로 아이솔레이션, 즉 격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공간적 격리는 오른쪽 그림처럼 다른 VM과 컨테이너에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서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 하나의 프로세스나 노드에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기능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장애로부터 격리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한 후에 이런 기능 간의 인터페이스 시 펍석 구조의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격리도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가입 처리가 장애가 나더라도 가입
접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낼 수 있으므로 가입 접수는 정상 동작이 가능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구성 요소를 이미지하여 다른 노드로 복제함으로써 가용성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제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동일한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각각 다른 컨테이너에서 실행시키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노드 간의 이미지를 분산하는 방식은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각 노드 간에 분산해서 실행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구성 요소의 인스턴스 관리를 구성 요소의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래야 장애로부터 독립해서 장애의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시스템이 설계됐다면 해당 시스템은 리질리언트를 가진 시스템, 즉 회복성을 갖춘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의 동적 확장이 필요한데요. 동적 확장은 구성 요소를 샤딩하거나 복제하여 입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노드에 동적으로 확장된 그런 인스턴스를 찾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동적 로드 밸런스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동적 로드 밸런스는 인스턴스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스턴스에 라우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액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리액티브 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서 메시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리액티브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와 합쳐진 개념이 바로 MSA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리액티브 시스템이 시스템 아키텍처적인 관점으로 장애에 대응한다면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패 상황에 대비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분산 시스템인 경우 이런 장애에 대비한 설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데요. 왼쪽 그림은 네트워크로 분리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동작을 각 구간별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분산 시스템상의 어플리케이션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황별로 8가지 실패 사항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언제 인스턴스와 네트워크가 다운될지 모르므로 이런 실패 사항에 대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8가지 실패 사항은 각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장애는 노드에서부터 에이지,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논리적 장애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은 오른쪽과 같이 장애 복구를 위한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서버 장애로 인해 요청이 실패한 경우를 대비해서 제시도와 같은 복구 방안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서비스에 걸쳐 수행되는 트랜잭션의 경우 실패 복구를 위한 보상 트랜잭션이나 보고 지점 생성과 같은 복구를 위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서킷 브레이크나 벌크 헤더와 같은 패턴을 이용해서 장애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클라이언트 제한이나 불량 트랜잭션 제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다운, DB 다운과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그런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응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슨하고 연결된 분산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고,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애로부터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술들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서버 가상화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서버 가상화는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시스템에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이 각각의 물리적인 노드에 하나의 시스템만 존재하고 있고, 흰색 부분과 같이 해당 시스템이 자원을 미사용할 경우 해당 자원은 아무 일도 안 하게 됩니다. 반면 가상화의 경우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자원을 가상화하여 사용하므로 위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개념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각 시스템을 여러 노드에 분산하여 배치할 경우 자원을 초록색 부분만큼 더 사용할 수 있음을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의 개념에서 보면 각 시스템의 크기는 당연히 물리적 노드보다 작아야 시스템 간의 공유가 의미가 있어지므로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한 되도록 작게 만들어서 여러 노드에서 실행하는 구조가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용자를 수용해야 하는 판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술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현대 아키텍처 사상과도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현대 아키텍처의 기반 인프라 기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상화 기술은 좀 더 나아가서 스토리지 가상화와 네트워크 가상화까지 가능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SDX라는 용어는 이러한 가상화된 자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해서 공유하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서버는 SDC, 스토리지는 SDS, 네트워크는 SDN이라는 기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SDC, SDS, SDN으로 구성된 환경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그림처럼 모든 자원이 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사용하는 자원을 오른쪽 그림에 논리적으로 표시해보면 파란색 부분과 같이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시스템이 어떤 노드에서 구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알 필요 없이 모든 것이 가상화되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이 되어지므로 원하는 자원을 쉽게 할당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런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리액티브 시스템을 저비용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판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앞에서 설명드린 구조의 데이터 센터 사진인데요. 여러 대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치들이 무수히 많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를 갖춘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제공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런 인프라 자체를 다른 기업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을 쉽게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2006년에 최초로 런칭을 하게 되고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든 하드웨어 자원을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온프레미스 서비스와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된 VM과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만 관리하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인 이아스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만 관리하면 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 파스 서비스, 이메일 등과 같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기능까지 모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 사스 서비스가 있으므로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하던 중에 새롭게 컨테이너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동작하는 가상 머신 기술보다 더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리액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각광을 받게 되고 기술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가지는 장점은 VM보다 경량화된 독립된 공간을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 필요한 환경도 포함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빌드되어 배포되기 때문에 로컬, 개발, 운영과 같은 그런 인프라의 구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구동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VM과 컨테이너 배포 방식의 차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VM 같은 경우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하이퍼바이저 위에 구동시키면 자체 OS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가상 서버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식이라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로컬에서 개발한 후 개발 환경을 이미지화하거나 CI/CD 상에서 이미지로 구운 후에 컨테이너 레퍼지토리에 해당 이미지를 보관하여 필요시 운영에 배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컨테이너 이미지는 VM과는 다르게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과 실행에 필요한 파일과 설정 값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이고요.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대한 복제와 분산을 쉽게 구성할 수 있어서 뒤에 설명드릴 쿠버네티스와 함께 현대 아키텍처에서 리액티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표준 기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컨테이너의 배포와 확장을 쉽게 관리해주는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리액티브 시스템의 구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동적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과 로드 밸런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컨테이너들에 대한 배포와 제거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과 오류가 발생한 인스턴스를 찾아 제거하고 다른 정상적인 노드에 재구축하는 그런 종합적인 컨테이너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적혀있는 URL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요즘 핫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앞서 설명드린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에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로 구현되는 리액티브 시스템과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방식, 데브옵스 자동화 툴 등을 총괄하는 현대 아키텍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CNCF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지도인데요. 앞장에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각 영역별 구성 요소를 정리한 표로 각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간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각 영역별로 있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각 영역별로 조합해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에 맞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로 점차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 대부분이 오픈소스라는 점 또한 현대 아키텍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을 표시한 그림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중 대부분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각 영역들 중에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를 표시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소프트웨어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상용 소프트웨어만을 표시한 그림인데요. 앞에 오픈소스에 비해서 개수도 적고 전통적인 DB나 스토리지 영역을 제외하면 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기술의 발전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정성과 성능,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상용 소프트웨어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